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온 101명 중 3분의 2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이송할 수송기 2대는 조금 전 작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강릉은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먼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도심 집회 참석자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참석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집회 때문이 아닐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나흘째 호남 민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황중국 전 주영국대사를 후원회장으로 임명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 바로 앞에 캠프를 차렸습니다. NC에 이어서 여성 투수객들과의 접촉이 확인된 키움과 한화 선수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성들에 대해서 동선을 숨긴 혐의로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해외 파병 중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청해부대, 결국 집단 감염은 현실이 됐습니다. 기다렸던 PCR 검사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요. 검사받은 101명 중에서 6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100명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큽니다. 자, 이미 중증 입원 환자도 3명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도 급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백신 공수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왜 못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현지 보건당국의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결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61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확진자 7명을 포함해 검사 결과가 나온 101명 가운데 68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200명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열과 폐렴 증상 등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한 승조원도 15명이나 됩니다. 입원 환자 중 확진자는 3명이지만 나머지 12명도 확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은 청해부대 장병들을 국내로 철수시키기 위해 부산 김해공항에서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수송기는 약 20시간 뒤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대당 150명이 탈 수 있는데 코로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청해부대원 300여 명 전원을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작전명은 오아시스로 장병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지만 군의 뒷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수송기를 급하는 것보다 아마 백신을 보내서 접종하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북한에 줄 백신은 있고 청해부대 장병에게 줄 백신은 없는지 문재인 정부께 묻고 싶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장병들을 버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렇게 바다 한복판 고립된 함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속이 끓는 사람은 바로 장병들의 가족이겠죠. 가족들은 의심 증상이 나온 초기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서채래 기자입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자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가족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오늘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빨리 얼굴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고 싶은 거죠.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 2일 장병 1명이 감기 증상을 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군수물자를 싣기 위해 문무대왕함이 나흘 동안 항구에 정박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도 감기약 처방에 그쳤습니다. 물자를 이게 서로 주고받을 때도 방한복을 다 입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증상 나왔을 때 약 체크를 했으면 이건 아니었을 텐데. 이후 40여 명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자 이번엔 항체 검사 키트로 간이 검사만 했습니다. 또 전원 음성. 부실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리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신병으로 맨날 뒤에
최선을 다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좀 더 증상이 좀 나빠질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크고요. 가족들은 파병 5개월 기간 동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군에 이제 백신이 뿌려진 게 한 4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라도 파병 나가 있는 부대에도 다 보내줬으면 이런 상황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감기 증상자 발견 이후 최초 확진자가 보고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집단 감염을 막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400명을 넘으면서 주말 기준으로는 또 한 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집중 보도해드린 것처럼 비수도권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부터는 거리두기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454명으로 11일째 1,000명대. 비수도권 비중은 4차 대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인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1단계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5명 이상 만남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휴가철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야간 통행금지 수준으로 저녁 6시 이후엔 2명 이상 못 만나게 하고 있는데 휴가철 풍선 효과를 고려해 내일부터 피서지인 강릉에도 수도권 수준의 4단계가 적용됩니다. 중구난방 오락가락 방역에 자영업자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풀려가지고 걔도 좀 올라갔었는데 또 다시 이렇고 또 매번 그랬었어요.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 위축이 되겠죠. 좀 많이 아쉽죠. 반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 규모나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의 2배이기 때문에 방역도 2단계 더 강화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우려합니다. 개인 간 거리두기만 강화했을 뿐이지 진정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 이용시설의 집합 금지안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확산세가 잡힐진 7월 말에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런 방역당국 결정에 한 발 앞서 강릉시는 이미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휴가철 피서객이 몰려들면서 현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결국 강릉시는 내일 비수도권 최초로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첫날이자 강릉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하루 전인 그젯밤 철제 울타리가 쓰러져 있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은 발열 체크와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이곳을 통해 해수욕장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백사장을 따라 설치한 방역 강화 울타리 일부 구간이 뚫린 겁니다.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야지 저희가 24시간 울타리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정보 현지용자 시장은 24시간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백사장 곳곳에서 폭죽이 터집니다. 일부 음식점에선 피서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음주를 즐깁니다. 4명 이래 모여서 담배도 피우면서 막 내뿜고 하는데 식당 같은 데도 거리두기를 좀 해가지고. 문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31명에 이어 오늘도 오후 4시 현재 1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오늘 자정, 내일 0시부터 일주일간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강릉에서는 수도권처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정부 수도권 저번에 발표할 때 비수도권도 같이 그거를 시행을 했으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확진자가 늘면서 이곳 강릉시 보건소 선별검사소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등 풍선 효과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8,000명이 넘게 모여서 불안했었죠. 민노총 집회 참석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집회 참석자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는 했는데요. 이 발언의 강도가 보수 집회 때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민노총은 집회발 감염으로 판단한 근거를 대라며 마녀 사냥이다 반발했습니다. 홍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 정부는 참석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습니다. 질병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노총은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총리실 발표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마녀 사냥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확진자 3명이 같은 사무실 동료라 집회 감염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집회 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최장 잠복기 범위에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3명은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민노총의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고 제출을 거부하면 경찰의 명단과 통신사 기지국 자료 확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대면 예배를 열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 대면 활동이 금지됐지만 강행한 겁니다. 교회 측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 대면 예배 영상을 분석해 집합금지나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보수단체와 민노총이 왜 이중잣대를 들이대느냐,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집회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정부의 정치방역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 때는 참가자는 물론 집회 시간 인근에 머문 일반 시민까지 전수검사를 받게 해놓고 이번에는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입니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쇠방망이를 들고 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무줄 방역 기준을 적용하며 민생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을 해왔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문재인 정부 위에 민노총이 있냐며 내로남불 방역으로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부가 유독 종교활동만 엄격하게 제한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복절 집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집회 주최 측의 한 사람이던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전광훈의 방역 방해로 감염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번엔 전 국민한테 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줄까? 더불어민주당 쪽 안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1인당 22만 원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 안에서 다 주려고 원래 계획보다는 3만 원을 깎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도 전 국민 지급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내일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액수를 당초 1인당 2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줄인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민 지급에 정부가 반대하는 만큼 추경안 전체 총액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유지하고 대신 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경안 총액을 손대지 않는 것으로 전국민 지급을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돈을 더 쓰자는 게 아니라 25만 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 그러면 기재부에서 말한 대로 국고를 축내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정부가 우려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만큼 정부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은 1조 원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여권 대선 경선을 보겠습니다. 여권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일단 당내 경선부터 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전통적인 지지층 마음부터 얻어야겠죠. 먼저 이재명 지사, 공정을 내세우면서 선명한 대기업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셨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첫 정책 간담회에서 공정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기업 견제를 요구하는 전통 지지층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500억 벌 수 있다면 뭐 감옥 2년 갔다 오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500억을 벌면은 1000억을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하겠죠. 나흘째 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 지역을 다니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 샘물을 마시고 대통령이 됐다는 절터를 찾았습니다. 호남은 물론 신로 진영까지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샘을 그 물을 마셨다는 그런 감회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드셨다는 그런 감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 공략에 나선 것은 이들의 지지가 당내 경선에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 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 중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향한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이 SNS 대화방에서 이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인사 실명까지 공개하며 공격했습니다. 진라는 분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개입해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고 공격을 선동한 것은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지사 측은 캠프와의 연관성을 부인했고 이 지사는 해당 인사를 직위 해제한 뒤 자체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이번에 야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 밖에 있죠. 외교관 출신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요. 곧 후원금 모금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 안으로 직행을 했는데요. 캠프 사무실도 정치 1번지인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차립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를 후원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동갑내기 서울대 동문인 황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돌파력과 용기를 가진 리더가 필요한 시기라며 정권이 가장 힘센 시기에 정권과 싸운 윤 전 총장이 그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내일 후원에 등록 신청을 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회 맞은편 한 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차릴 예정입니다. 김대중,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대선 캠프로 사용했던 빌딩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 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캠프 명칭을 최재형의 열린 캠프로 정하고 계파나 출신에 상관없이 실무진 중심으로 조직을 꾸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수 기자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임명 94일 만에 등장한 사람이 있죠. 네, 김호란 방역기획관 얘기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자리에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동행했습니다. 예, 사실 임명될 때도 좀 시끌시끌했는데 그 뒤로는 공개석상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임명된 건 지난 4월 16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회의엔 참석했었지만 현장 행보에 동행한 건 처음입니다. 94일 만인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방금만에도 이야기 들어보니 조금 다행스러운데 또 모든 그 유시 선거검사소가 이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할까요? 오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좀 많이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레박스 집회에서는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냉각이 되니까요. 지금 의료진들 휴게 시설을 점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그 김호란 기획관 책임론이 불거졌던 터라 오늘 행보에는 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야권에서는 이제 방역기획관 자리를 두고 세금 좀 먹는 루팡이라고 하거나 옥상옥 불법 건물 등에 빗대면서 경질을 요구했었죠. 그런데 청와대 김호란 기획관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각 그 정부의 기구들, 이런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네, 가교 역할이란 말에 김호란 감싸기냐라면서 비판이 더 커졌는데 네. 오늘 공개행보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옵니다. 저 때도 뭐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말이 많았었는데요. 방역에 대한 불만은 앞에서도 좀 다뤘었지만은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 8월에 있었죠. 보수단체 집회 때와 왜 대응이 다르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뭐 살인자라는 좀 강도 높은 발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국회 운영위에서 열렸을 때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었죠. 네. 사망까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까지 7명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오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발언을 다시 소환해서 민노총 집회 참가자는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군필 원팀 논란에 진짜 원팀. 자, 물음표가 붙었는데 지금 군필 원팀 포스터를 놓고 시끌시끌하죠. 이 포스터를 보면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가 나란히 배치돼 있고 그렇죠. 군필 원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가 6명이니까 네. 여성인 추미애 전 장관을 제외하면 이재명 지사만 빠진 겁니다. 저 포스터만 먼저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군대를 안 갔나 싶은데 사실 이 지사는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이제 공장에서 어릴 때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 못 간 건데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군복무를 할 수 없었던 이유죠. 다친 팔도 직접 공개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팔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 제가 뭐 병력을 고의적으로 연탈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서글프다. 다른 문제에서는 이제 후보들끼리 특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각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달랐죠. 네, 이번 주자들 좀 반응을 보면요. 먼저 김두관 의원은 SNS에 포스터를 올리면서 차라리 나를 빼달라 비열한 마타도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지사가 큰 형님처럼 푸근하다 이렇게 화답을 하자 김 의원이 원팀을 향해 함께 달리자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도 검증이 마타도가 돼선 안 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도 선은 넘지 말자면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려다가 장애를 비하하면 안 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건데 이낙연 전 대표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지사와 사실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의 반응은 다른 주자와는 달랐습니다. 네. 평당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시비를 하는 것이 과연 벽에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서 주자들 간 원팀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최종 후보는 딱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선수들과 방역 지침을 어기고 호텔에서 만남을 가진 여성 2명에게 동선을 누락한 혐의가 또 추가됐습니다. 한화, 키움 선수들과도 만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새벽 시간에 총 7명이 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애초 방역법 위반은 없었다던 한화와 키움 두 구단과 선수들의 해명이 역학조사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NC 선수들과의 방역법 위반 술자리로 경찰에 고발당한 여성 2명은 한화와 키움 선수들과의 만남에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전현직 선수 5명과 같은 호텔 객실에 머문 건 지난 5일 새벽 1시 30분부터 36분까지. 4일 밤 11시 36분, 여성 2명이 먼저 입실했고 새벽 0시 54분, 은퇴 선수 A씨가 들어옵니다.
이 호텔이 숙소였던 하나 선수 2명은 이어 새벽 1시 1분과 22분에 각각 합류합니다. 8분 뒤 새벽 1시 30분, 키움 선수 2명이 들어오면서 모두 7명이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선수 2명을 빼더라도 5명, A씨와 하나 선수 2명이 퇴실하는 새벽 1시 36분까지 6분 동안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강남구청은 이들 5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허위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행위에 부합하는 게 과태료 부과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은 현장에 있던 여성 2명을 동선 누락 혐의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NC 선수들과 만난 과정에서 허위 진술 혐의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개막도 하기 전에 코로나19가 도쿄올림픽을 덮쳤죠. 이미 선수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어제 나리타 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한 유승민 IOC 선수위원.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와 격리됐습니다. 유 위원은 지난 13일과 15일 출국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도 2차례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유 위원은 감염 증상은 없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확진 판정을 받아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탁구협회장이기도 한 유 위원은 당분간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선수들 동요 없이 좀 잘 좀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부탁 말씀도 하시고, 선수들 2번에 걸쳐서 코로나 검사도 받아서 다 지금 음성으로 다. 축구 대표팀도 어제 일본에 도착했지만 유 위원과는 다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축구를 비롯해 요트 등 현재 일본에서 훈련에 돌입한 건 일부 대표팀뿐입니다. 탁구와 양궁 등 선수단 본진 약 70명이 내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 적응에 나섭니다. 하지만 도쿄에서 하루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선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오사카에서 훈련 중이던 우간다 선수가 숙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방역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베트남에 살던 우리 교민은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가족도 모른 채 곧바로 시신이 화장됐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솔 기자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50대 교민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옮겨진 것 이달 초쯤. 상태가 악화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 교민 중 첫 사망자였습니다. 병원은 유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망 당일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호치민 주재 한국총영사관에서 문의했을 땐 화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황당하고 유족들도 황당하고 사망자들 많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그 상태대로 처리한 게 아닌가. 베트남은 어제 신규 확진자가 3,71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현지 병원 복도는 치료를 받으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병원에서나 병원의 상황이 되게 열악해서 이제 교민분들이 그런 걸로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호치민에서만 교민 10명이 확진됐고 2명은 상태가 위중합니다. 교민들은 영사관과 베트남 당국 사이에 확진자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는지 우려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항상 이제 추적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교민 사회에서 있는. 호치민 청영사관 측은 베트남 당국의 강력 항의에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또 망망대해에서 조업하던 60대 기관장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배유미 기자가 종합합니다. 도로에 모인 사람들이 구급차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한 시민은 바닥에 쓰러진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쓰러진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
가다가 갑자기 흐트러지던가요? 흐트러지던가요? 당시 관내 구급차가 모두 출동 중이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화재 진압 대원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CPR 아니면 바로 이송하고 CPR이면 현장에서 CPR하고. 시민들의 도움과 소방대원들의 발빠른 처치로 남성은 의식을 되찾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이 배 위에서 환자를 들것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구조 헬기로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쓰러진 남성은 139톤급 어선의 60대 기관장입니다. 선장님이 저 신고를 먼저 하신 겁니다. 도중에 쓰러졌다는 거,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그렇게 돼갖고 그래서 헬기로 날아가서 이제 응급조치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남성은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충남 태안군 경렬비열도 서쪽 약 74km 해상에서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도 어려운 요즘 갑자기 우주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아득한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경험 누구나 꿈꿔볼 만한데요. 물론 아직은 부자들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긴 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세계를 보다 민간인 우주 관광 시대를 권갑구 기자가 짚어봅니다. 무려 8기압의 중력을 버텨내는 40대 남성. 2조 원대 자산을 가진 일본 패션 사업가 마에자와로 오는 12월 국제우주정거장 방문을 앞두고 훈련이 한창입니다. 地球の素晴らしさを改めて感じたい。自分の生まれ育った地球、偉大な地球、ここに改めて感謝したい。 하지만 우주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You see the Earth from space. It changes you. It changes your relationship with this planet, with humanity. It's one Earth. 사흘 뒤 자신이 만든 뉴 셰퍼드를 타고 우주여행을 떠나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티켓 경매 가격만 세금 포함 330억 원. 10분 여행을 고려하면 1분당 33억 원짜리 여행인 셈입니다. 우주 관광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이벤트입니다. And liftoff. Liftoff.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선 지난 1986년 챌린저호에 민간인 선생님을 태웠는데 73초 만에 폭발해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나마 우주관광은 우주와 대기권의 경계인 준궤도에서 미세중력 체험을 하고 돌아오지만 여전히 지상에서 겪을 수 없는 속도와 중력을 견뎌야만 합니다. 우주여행 탑승자에게 키와 몸무게에 제한 조건이 붙는 이유입니다. 아직 먼 얘기지만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Compare this to a long-haul flight, which will have about 1 to 3 tons of CO2. So it's 100 times more from a single rocket launch. 3, 2, 1. 돈 많은 할아버지에서 우주 영웅이 된 브랜슨.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for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f we can do this,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지구인의 화성 이주를 꿈꾸는 일론 머스크. So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The alternative is to become a spacefaring civilization and a multi-planet species. 모두 억만장자이자 혁신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변환기의 시기에 있는데 새로운 도전의 영역으로서 인식을 하고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년 전 인류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온 게 시작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주 관광이 코로나로 지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네,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하룻밤에 수십만 원 받는 5성급 호텔에서 청소를 더럽게 한다면 어떨까요? 중국에서 호텔 위생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강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쑤성의 한 호텔. 직원이 흰 식탁보로 덮인 테이블을 자연스럽게 치웁니다. 그런데 손에 들린 건 빗자루와 철제 쓰레받기.
음식물과 쓰레기를 쓸어 모아 쓰레받기에 담고 다른 통에 옮겨 담습니다. 이 영상은 체크인을 하던 한 숙박객이 찍어 SNS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호텔은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23층 높이의 건물로 건설비만 620억 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입니다. 호텔 측은 식탁 전용 청소 도구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它不是扫地的扫帚，专门清扫桌面了。平时存放的区域它是不同的。它这个正常清扫，我感觉这个是没有多大问题的。 중국 누리꾼들은 5성을 박탈해야 한다, 노점상보다 심하다며 호텔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위생당국은 해당 호텔의 위생 상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국 고급 호텔의 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세면대는 물론 화장실 변기까지 수건으로 닦더니 그 수건으로 컵도 닦는 5성급 호텔 직원의 모습에 중국인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收费高达数千元一晚的5星级酒店，连最基本的卫生状况都很难以保障。 비위생적인 행태가 반복되자 중국인들의 60%는 호텔에 묵을 때 직접 수건을 준비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애국 위생운동까지 제안했지만 비위생 국가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의사나 법률가 같은 전문직이라면 어느 사회나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죠. 그렇지만 또 그 사회를 벗어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굳은 각오로 탈출했지만 나만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검사 출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교재도 훑어봅니다. 한때 함경북도 양강도에서 총망받는 검사였던 50살 김은덕 씨. 2년 전 탈북해 택배 일을 하며 하루 8만 원 일당도 벌어봤지만 코로나 탓에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류센터 같은 데도 나가서 이제 알바도 하고 정기적인 수입은 없어요. 동생의 탈북 탓에 검사직에 해임된 뒤 한국으로 왔지만 10년의 군복무 경력과 2년간의 법대 공부는 한국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죠. 그전에 고위급이 있던 사람 또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도 좀 주요 요직에서 다 일하거든요. 그때는 정부가 벌써 달랐잖아요. 나를 보이지 않는 그런 기간이에요. 30살의 나이로 북한 최연소 검사가 된 이정국 씨.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시장에서 경비 일을 하면서도 통일 대한민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먼저 통일 아닙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키워서 앞으로 통일 대학을 위해서 우리를 좀 효과 있게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좀. 삼권 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수사와 기소는 물론 주민 감시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검사는 판사보다 위상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출신 변호사들처럼 북한 출신 변호사들이 한국에서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 헌법상 외국으로 취급이 안 되니까 북한의 변호사 자격이 있다 그래서 외국법 자문사는 아니거든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가봐야 더 어려운 삶을 산다며 내부 단속에 나서는 상황. 고위급 탈북자나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을 팔색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있는 새고요.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설 속에 사라진 요정 같은 존재였는데 전남 월출산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진짜 팔색조의 매력을 느껴보시죠. 조현성 기자입니다. 진녹색 종이에 코발트색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날개, 아랫배를 감싸고 있는 하얀색과 다홍빛의 깃털.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 2급인 여름철새 팔색조입니다. 8빛깔 아름다움의 숲의 요정으로 불리는데 울음소리도 남다릅니다. 그런데 이 팔색조가 국립공원 무인관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팔색조는 그동안 소리로만 서식이 확인이 되었는데 영상으로 확인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건 팔색조뿐만이 아닙니다. 눈도 코도 동글동글의 만화영화 단골 캐릭터인 수달. 보기 쉽지 않은 국제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삭과 오소리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월출산 국립공원 사자저수지 인근.
한반도 땅끝 전남 영암과 강진 사이에 있는 월출산은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산세가 매우 뛰어납니다. 높이 809m, 면적 56제곱킬로미터로 다른 국립공원보다 작지만 모두 2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저수지와 숲이 붙어 있어 물과 먹이가 풍부한 최적의 서식지로 앞으로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는 열돔 현상이 발생해 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대기 상층엔 뜨거운 티베트발 고기압이, 중층엔 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이 뜨거운 공기가 돔처럼 가둬지는데요. 이럴 경우 기온이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아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엔 최대 80mm의 소나비가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남부와 제주에 최대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